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르누보하고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하고 이제 바로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르네상스는 일단 뭐 지식백과를 좀 토대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구글이라든가 다른 포털 사이트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4에서 16세기에 서유럽에서 일어난 부활운동이죠. 문의 부활운동이 이제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걸 좀 크게 해보면 좀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영국, 지금 잉글랜드, 덴마크, 스파냐, 스페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유럽 지역인데, 유럽에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로마의 이제 기술이라든가 예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그 유럽에서 부흥한 그런 문화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따르면은 이제 북유럽의 르네상스 중심지가 이제 여기가 되겠고, 표시되어 있는. 그 다음에 좀 이탈리아 르네상스 중심지를 여기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3대 거장을 얘기하면, 뭐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 정도가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기 써 있는 다른 그 문필가라든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르네상스의 마지막이 되는 그 시점이 이제 라파엘로가 죽고 나서부터가 이제 르네상스가 끝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요 세 사람의 이 르네상스를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작품이라든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르네상스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과제물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학습을 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부활, 재생부활을 의미하고 프랑스어에 해당이 된다. 어원도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내용이 좀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고, 이제 여기에서 한번 나무위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뭐 한번 발음은 눌러서 한 번씩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라고, 개요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후반까지를 이제 보편적으로 르네상스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 중심 이제 소유럽에서 일어난 문학의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문화 전성기 상징처럼 이제 쓰이고 있는 용어가 이제 르네상스라는 용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자에도 뭐 르네상스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가 다시 재생, 뭐 다시 태어난다. 낭스가 이제 탄생, 그래서 재탄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제물 했으니까
학습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배경이 좀 나와있죠. 이탈리아 반도에서 이제 그 르네상스가 중심지가 되고 발달이 됐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는 이제 로마 제국이 중심지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전 강의에서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이 되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이 흔적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한 흔적들이 이제 뭐 일부 계승이 되고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재탄생하는 그런 문화 미술계의 이제 어떤 변화가 르네상스에 이제 해당이 되고 그런 활동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문헌과 기술력을 거의 복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탈리아가 중심이 돼서 예술가들의 활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중세 사람의 삶을 결정짓던 대표적인 제자인 봉건제가 유독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중해를 좀 장악해서 이제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이탈리아가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 르네상스라는 재탄생, 재부활을 문화적인 이유로 갖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시초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스콜라 철학들이 그리스 또 아랍어로 된 자연과학, 철학, 수학에 집중한 중세 전성기와 달리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역사, 연설문 이런 것들을 수집하면서 집중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단테의 신곡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베르라스카 등 이제 초기 휴머니스트들이 이제 키케로, 루크레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초기의 문헌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전 시간에도 동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베네치 가문이 이제 큰 역할을 하죠. 이 이탈리아의 이제 그 부호 중에 아주 대부호죠. 이 베네치 가문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술을 이제 후원한다든가 예술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발달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이 이제 부흥을 하면서 르네상스도 같이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있고, 이 메디치 가문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소멸되죠. 소실되죠. 소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메디치 가문은 이제 워낙 부가 굉장히 대단했기 때문에 이 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메디치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근친이죠. 그런 결혼 문화로 인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가문 자체가 소멸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를 크게 이제 후원하고 발달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건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피렌체에 있는 두모 성당, 두모 대성당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브루넬리스키가 이제 마지막 이 돔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아주 그 르네상스의 꽃을 피운 그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이제 포안을 던지는 조각상이라든가 그 밖에 여러 미술계에 이제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트첼리라든가 이런 사람도 이제 화가로서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화가가 되겠고, 예를 들면 이제 이 보티첼리의 작품, 수테고지를 좀 보면 나오나요? 이렇게 이런 작품들을 이제 그림 그려서 상당히 이제 당시 시대에는 활약이 많이 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 밖에도 이제 음악적인 그 다음에 부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쇠락 뭐 해가지고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크도 비교를 좀 했었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탄생에서 네이버에 지식백과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좀 보면 유럽 문명사에서는 크게 보통 17세기를 이제 바로크 시대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17세기 유럽을 바로크 시대라 규정 짓는다는 것은 곧 바로크란 개념이 일정 기간 역사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 비평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확장되면서 하나의 정의로 내려지고 바로크 시대로 이렇게 우리가 불리게 된다.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규정이 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크 사조는 대략 1560년경에서 1598년경 이렇게 생겨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유럽 문명사에서 르네상스에 찬란했던 문화가 막을 내리고, 아까 이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이제 사망하면서 르네상스가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되는데, 그 문화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서는 전환기이자 격동기로서의 바로크는 그 시대의 정신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대변해주는 그런 감성을 가진 그런 사조다.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초 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바로크는 16세기 유럽 문명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종교 계획과 그에 따른 종교 전쟁이 몰고 온 종교적 유기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당시 이루어진 신대륙의 발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지구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도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깨달은 데에서 비롯한 지적인 혼란에서 야기된 하나의 세계관이다. 당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기아라든가 흑사병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이런 것도 이제 인간의 생명과 삶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바로크 시대의 미술이라든가 이런 예술 작품에 나타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바로크를 만나다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처음 만나 이렇게 쭉 있고, 바로크란 뭐냐, 여기 뭐 요 정도부터 보죠. 뭐 나머지 또 관심 있는 사람이 클릭해서 보면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크 시대의 탄생 지금 읽었고, 그다음 종교 전쟁과 반교육 개혁 건너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선진 도구로서의 바로크 예술. 요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떤 전쟁에 있어서도 이 바로크 예술이 이제 어떤 도구로서 쓰이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런 혼란기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적 혼란의 총체적 위기. 뭐 요건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당시 당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둥글고, 그 다음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기존의 지식 체계가 흔들리는 그런 혼란기에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제 나타난 예술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바로크 전파와 예술의 그 다음에 종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 다음에 여기만 좀 보도록 합니다. 여기 바로크 예술과 바로크 시대 예술, 그 다음 조형 예술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좀 보면 바로크의 17세기 유럽 사회를 총칭하는 시대적 개념으로서의 바로크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문해 비평 도구로서의 바로크, 그 다음에 문해 사조로서의 바로크,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바로크에서 이제 건축, 회화, 조각,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로크에 상당히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되고, 이때 이제 예술 활동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있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조형 예술에 대한 부분, 또 마찬가지 뭐 바로크 시대의 그런 혼란기에 나타난 예술 활동의 작품, 또는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건축물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가 되는데, 여기 굉장히 나름대로 바로크 시대를 나타내는 그런 건축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려한 가구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바로크 시대의 이 조각상의 이 옷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절제적이죠. 그렇죠? 이렇게 옷이 접혀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부드럽지 않고 상당히 절제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온 것처럼 뭐 대각선 구도, 뭐 원근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 바로크 회화의 선구자는 누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빛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원근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충실히 이 그림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멘스의 마리드 메디스티 생의 이제 일부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바로크의 회화를 잘 나타낸 그런 상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화려하게, 이제 이게 흑백이어서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람들의 의미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크 음악 건너뛰고, 그 다음에 데마르본 바로크, 네, 여기까지 이제 바로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바로크 시대에 나타나는, 또 르네상스 시대에 나타나는 작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 과제물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어서 그 준비된 바로크하고 르네상스에 대한 건축 디자인적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면, 이제 르네상스 건축을 좀 보면 먼저 개요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봉건제도와 기독교 정신 위주의 이제 중세가 붕괴되고 상업 위주의 이제 시민사회가 성립된 15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이제 발생되었고,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전개된 고전주의적 경향의 건축 양식. 이제 아까 로마가 이제 지배했던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건축 양식의 특성을 보면 재료하고 구조는 주로 이제 석재, 벽돌, 콘크리트가 주재료고, 실제 구조는 이제 조적식 구조이고, 외부 윗면은 이제 가구식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다. 도문제 시공성과 경량화, 아름다운 외관을 위해서 골조 구조를 내외로 마감하는 이중 구조로 이제 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되죠. 그래서 르네상스인들은 이제 중세에 지나친 신중심에서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휴머니즘, 인간을 세계 중심으로 이제 고려를 했다.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도 중세와는 달리 신이 아닌 인간이 주제가 된다. 그리고 건축도 교회에 집중되었던 중세와는 달리 공공, 궁전, 주택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복고주의, 옛날 걸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이제 중세와 지나친 신중심의 감성적 낭만적 경향에서 염증을 느끼고 고전주의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예술 전반에 복고주의적 경향에 따라 건축도 과거에 고전주의 건축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고전 건축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고전 건축의 구성 원리를 이론화, 체계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고전 건축의 핵심적 건축 구성 원리는 주범 양식이고, 주범은 여러분들 과제물을 해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고전 건축미의 근원은 주범에 따른 비례, 질서, 조화임을 이제 인식을 했다. 또 주범과 함께 엔터프레이처라든가 박공, 코니스, 아치, 아케이드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입이 됐고, 법칙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신중심의 사고관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제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이제 수학적 비례체계와 우주의 질서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때부터 이제 그 우주를 이렇게 관찰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케플러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학적 비례 체계가 건축물의 기본 구성 원리로서 르네상스 양식 건축물의 평면과 인면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은 이제 주관적, 임의적, 감상적 그런 것이 아닌 이제 규범과 법칙에 의한 객관적, 합리적, 수학적 건축 양식이다. 그다음 형태와 장식은 고전 건축의 질서와 형식미를
건축의 기본적 요소로 고려했고, 수학적 관계에 바탕을 둔 조화와 질서, 균형과 통일에 의한 형태미를 촉구했다. 그 다음에 건축의 각 구성 요소가 그 자체와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완벽한 비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형태를 촉구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범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코니스, 박공, 아치, 아케이드, 엔터프레이처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식 요소로서 이용이 됐다. 그다음에 외벽의 경우 벽면을 거치게 마감하여 재질감을 강조하는 러스티케이션 기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표 건축가와 건축물은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르네상스 문화의 발상지이고 유럽에서 가장 유성했고 15세기 초, 16세기 말까지 전개됐다. 초기 르네상스, 전성기, 후기 르네상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초기 아까 얘기했던 두오모 성당을 도움을 설계하고 완성시킨 브루넬스키라든가 미켈레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전성기 르네상스의 알베르티라든가 브라만테, 상갈로 건축가들이 이제 있고, 또 미켈란젤로가 이제 가장 조각에 또는 회화에 또 미술에 독창적인 작품을 남겼죠. 그 다음에 후기 르네상스에는 미켈란젤로의 그 건축에서 유래된 매너리즘 경향이 이제 주류가 이루게 되는 그런 상태의 르네상스가 됩니다. 여기서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 건축과 마찬가지로 과거 양식의 규범을 이제 모방하지만 다양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건축을 이제 추구하는 경향을 이제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이해해 놓기 바랍니다. 근데 브루넬레스키는 이제 뭐 1377년에서 1446년까지 활동을 했고, 르네상스 최초의 건축가로서 초기의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이제 정리를 한 사람이고, 건축의 이전 시대의 고전적 요소들을 이제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플로렌스 성당의 도움이라는 1420에서 1334년 이 돔의 규모는 직경이 이렇게 되고 높이가 90m, 그 다음에 돔의 건설 기간은 14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니브를 이용해서 이중 표피 구조를 경량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런 작품들이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플로렌스 성당이 되고, 이게 팔찌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켈로체, 브루넬레스키의 제자죠. 그 다음에 베네치 가문의 전속 건축가, 아까 베네치 가문을 얘기를 했죠. 르네상스의 활동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기여를 했던 부호죠. 그래서 베네치 궁, 플로렌스 이렇게.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알베르티, 고전 건축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건축의 법칙을 이제 추구했다. 그래서 건축의 본질은 질서와 비례의 법칙에 의해서 이론이 정립된다. 그다음에 로마 시대의 건축 이론가 비트루비우스, 유명한 이제 건축 십서를 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건축 이론이죠. 이제 구성 원리를 이제 정립을 했고, 그다음에 고전 건축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분리 정리한 알베르티의 건축 이론을 이제 르네상스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구문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라만테 화가 활동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이 브루네스키라든가 알베르트 네오노 다빈치의 영향을 받아서 집중식 평면을 탐구했다. 성 베드로 교회를 이제 초기 개혁을 했고, 그 다음 작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템피에토 사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 마리아 델 바체, 로마에 있는, 그리고 이제 상갈로, 안토니오 다 상갈로, 르네상스에 활동했던 예술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브라만테 제자로서, 아무래도 제자니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작품으로는 이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많이 알려져 있는 화가이고 조각가인,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건축가 활동도 하는 예술가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쭉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게 이제 라우렌치 도서관, 그다음에 강피돌레오 광장, 성베드로 성당, 여기 있죠. 강피돌레오 광장, 그다음에 라우렌치 지하 도서관, 그다음에 성베드로 성당, 여기 각각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아 팔라디오, 르네상스 후기 고전주의 건축가가 되겠고, 알베르트의 건축 이론을 이제 추종하면서 수치적 관계, 즉 비례를 기본적으로 구성 원리로 하는 그런 건축을 추구했다. 작품들은 이런 작품들이 있고, 여기 이제 카프라 병장, 그 다음에 마지오레 성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사람, 기타 건축가로는 이런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탈리아 에서 활동한 건축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인데, 저희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르네상스하고 바로크의 비교를 하고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르네상스 건축은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얘기를 이어갈 거고, 이제 그 르네상스하고 바로크 미술사의 이제 기초 개념이라는 도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르네상스하고 바로크의 이제 그 성질, 특성의 비교를 좀 보면, 일단 르네상스는 굉장히 이제 선적이고 라인이 있는 거죠. 선적이고, 아까 우리 르네상스의 조각에서도 그 오스테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부드럽지 않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바로크는 회화적이죠. 굉장히 부드럽고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선적이니까 이제 르네상스는 굉장히 명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작품들은 이제 이런 루멘스라든가 보티첼리의 작품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명료하고, 르네상스는 명료하고 바로크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명명료하다. 그래서 약간 흐릿하지만 전체를 보면 또 윤곽을 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죠. 아까 수태의 고지, 네오노 다빈치 수태의 고지를 우리가 봤죠. 그죠? 그 밖에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 그
르네상스하고 바로크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면적이고 르네상스는 평면적인데 바로크는 이제 깊이가 있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이 그렇죠. 최후의 만찬 뭐 영차 알고 있을 텐데 르네상스의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크 시대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많이 알려져 있죠. 원근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깊이 있게 보이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닫혀 그 구도가 닫혀 있죠. 근데 바로크 시대의 그 특징은 구도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는 다원적인 데 비해서 바로크 시대는 이제 통일성이 있다, 통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조각상, 다비드상 이제 투안을 이제 들고 있는 다비드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각이 된 다비드상하고 바로크 시대의 이 사람에 의해서 조각된 그 다비드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르네상스 거장에서 유튜브를 조금 이렇게 좀 참조하면 되겠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포털 사이트를 참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들은 아까 뭐 두모 대성당이라든가 깜비오 설계 그 작공이라든가 조또 그 다음에 그 브루넬스키 이런 사람 도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미켈란젤로의 천국의 문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크를 좀 보면 굉장히 바로크 시대는 이제 그 격정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그림이 이제 나타나죠. 순교하는 그림이라든가 기적의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크 시대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의 설교를 이제 전체 신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적 구조인 돔 형식이 이제 굉장히 변경이 되었고 이제 화려한 장식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1585년 정도 그때부터 이제 로마 개축부터 시작해서 바로크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루이 14세가 사망하면서 바로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크의 특징을 좀 보면 시대적 상황은 아까 우리 이 포털 사이트에서 봤듯이 종교개혁, 그 다음에 과학혁명, 그 다음에 르네상스의 표현적 한계, 여러분들 그 어떤 새로운 시도,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이제 후기 르네상스의 이제 막을 내리는 이때부터 이제 바로크 그 이유가 이제 바로크 시대의 도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진 루터, 칼빈 루터, 칼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바로크 시대의 한 시대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르네상스하고 바로크를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과제물을 통해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비교를 할 때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